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기술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과 러시아 핵잠수함까지 단숨에 무력화시킬 한국의 기술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독자적 기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직접 확인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편견을 산산조각 낸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미국 국방부 해군전력분석국에서 수석 전략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담입니다. 30년 넘게 한반도 안보를 분석해온 저에게 일어난 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그저 미국의 혈세에 의존하는 나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해군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포럼은 서방 해군력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죠. 저는 늘 그랬듯이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포럼 둘째 날, 근접 방어무기 체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미국의 펠랭스 시스템이 소개됐죠. 20mm 게틀링포를 탑재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기였습니다. 역시 미국이지. 마음속으로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대표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차세대 근접 방어무기 체계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우리 기술의 짝퉁이겠지. 그런데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울산급 호위함이 보였습니다. 함교 위에 설치된 무기 체계가 눈에 들어왔죠. 30mm 게틀링포였습니다. 우리 펠랭스보다 훨씬 굵어 보였어요. 목표물 접근 중 한국어 음성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무언가가 바다 위를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엄청났어요. 마하 2.5 수준의 대한미사일이었습니다. 레이더 포착 완료. 함내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펠랭스처럼 회전하는 레이더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함교 사방에 고정된 사각형 레이더들이 보였습니다. AESA 사면 고정 레이더 가동. 기술자의 음성이 들렸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능동위 상배열 레이더를 근접 방어무기에 쓴다고요. 그것도 사면을 모두 고정으로 말이에요. 미사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km, 1km. 이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어요. 사격 개시.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타타타타타. 30mm 게틀링 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수십 발의 포탄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순간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성공적인 요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장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중 표적 대응 시험입니다. 또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무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였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10개, 20개, 마침내 100개가 넘는 작은 점들이 함정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드론들이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드론 때 말이에요. 100개 목표 동시 추적 개시. 한국어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스크린에 함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001, 002, 3점. 정말로 100개를 모두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해? 옆자리에 앉은 독일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게틀링포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함교 옆에 달린 둥근 장치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광학 추적 장치 연동. 기술자의 설명이 들렸죠. 카메라와 레이저가 결합된 장치였습니다. 레이더로 찾고 카메라로 확인하고 게틀링포로 격추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타타타타타. 연속으로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에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분도 안 되어서 100드론이 모두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단 한 개도 함정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포럼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분석하면서 늘 같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한국은 자력 방어가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 무기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본 건 뭐였을까요? 우리 펠랭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골키퍼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 장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프랑스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억 원 수준입니다. 미국 달러로는 약 750만 달러죠. 한국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펠랭스가 1000만 달러가 넘거든요.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다고요. 영국 제독이 질문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어디서 들여왔습니까? 한국 장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두 국산 기술입니다. 30mm 포는 현대위아에서, AE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에서, 광학장치는 LIG 넥스원에서 개발했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탈리아 제독이 또 질문했습니다. 실전 배치는 언제입니까? 이미 우리 해군 함정들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한국 장교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험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라고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을까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어력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독자적 무기 개발 능력은 제한적이다. 결국 미국의 혈세로 유지되는 동맹국이다. 그런데 오늘 본 건 뭐였을까요? 마하 2.5 미사일을 요격하고 드론 100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무기 시스템. 그것도 우리 것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은 더 싼. 다음 날 아침, 상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윌슨 제독이었어요. 로웰, 어제 포럼 어땠나? 제독님, 한국 발표를 보셨습니까? 물론이지. 그래서 자네에게 특별 임무를 주려고 한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봐. 저 무기가 정말 그들이 만든 건지, 성능이 영상처럼 좋은 건지 말이야. 언제까지입니까? 2주 안에 보고서를 올려. 의회에서 한국 지원 예산을 검토하고 있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확인하란 말일까요? 어차피 미국 기술의 짝퉁이거나 과장된 시연일 텐데. 하지만 어제 본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개 드론을 모두 격추하는 모습. 마하 2.5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장면. 혹시 제가 30년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일까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제 사무실에서 지난 몇 년간의 보고서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두꺼운 파일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넘게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면서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이게 제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먼저 북한을 보세요.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큰 소리치고 있죠. 물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핵은 핵이에요. 한 발만 터져도 서울은 초토화됩니다. 그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동풍 계열 미사일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죠.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푸틴이 핵카드를 남발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더욱 노골적이죠. 우리를 건드리면 핵무기를 쓰겠다. 이런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말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군을 보면 그랬어요. 전투기는 F-16, F-15점 모두 미국제죠. 미사일 방어체계도 패트리어트. 이것도 미국 것입니다. 해군은 어떨까요?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핵심 시스템은 미국 로키드 마틴 제품이에요. 근접 방어무기로는 펠랭스를 쓰고 있고요. 결국 한국은 미국 혈세로 유지되는 나라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의회에 올리는 보고서마다 같은 내용을 적었어요.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독자 방어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보호가 없으면 한국은 위험하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분석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가 뒷받침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 러시아가 핵전력을 과시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푸틴이 직접 나서서 말했죠.
우리의 사르마트 미사일은 어떤 방어막도 뚫을 수 있다. 핵탄두 10개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유럽 전체를 30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 답은 뻔했어요. 불가능하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풍 17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해요. 한국이 아무리 패트리어트를 배치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또 어떨까요? 화성 계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었어요. 물론 성공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핵탄두만 탑재되면 한 발로도 충분하죠.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자력으로 방어할 수 없다. 미국의 해구산과 첨단 무기가 없으면 생존 불가능하다. 매년 국방부 예산 심의 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 지원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결국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방어력을 키우면 안 되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합니까? 저는 늘 같은 답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 의존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보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관련이었습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거리도 점점 늘어나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하나쯤이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차피 미국 기술을 참고한 거겠지. 두 번째는 전투기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미국 기술을 짜깁기 한 거겠지. 역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뉴스였어요. 원전이야 미국도 만들고 프랑스도 만드니까. 이것도 크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뤼셀 포럼에서 본 영상은 달랐어요. 마하 2.5 미사일을 요격하고 드론 100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무기. 그것도 미국 것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은 더 싸다니. 이건 뭔가 다르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 무기 정보들이 쌓여 있었어요. 러시아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의 동풍 17 극초음속 활공체, 북한의 화성 17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무기들 앞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근접 방어 무기가 있어도 핵미사일 앞에서는 무력하지 않을까요? 결국 한국은 약한 나라야. 여전히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브뤼셀에서 만난 한국 장교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모두 국산 기술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 말이에요.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러시아 핵전력 현황,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 북한 미사일 발사 현황,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위협들에 홀로 맞설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CEIWISE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하 2.5 미사일을 요격했잖아요. 드론 100개를 동시에 처리했고요. 혹시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한국에 간다면서요? 응, 업무상 가야 해. 한국 어떤 나라예요? 전쟁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미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하지만 말을 하고 나서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도 뭔가 기여하는 게 있을까요?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글쎄,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미국을 좋아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마워하겠지. 우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여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보게 될까? 정말 그들이 만든 무기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기술을 가져온 걸까? 기내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인구 5천만 명,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산업이 발달.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경제는 발달했을지 몰라도 군사기술은 어떨까? 핵도 없는데 러시아, 중국, 북한을 상대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다. 우리 혈세로 지켜지는 나라다. 하지만 브뤼셀에서 본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거든요.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해냈다니. 한국에 도착하면 진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이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 속으로 감탄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다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기술력이지.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발달한 도시였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겉만 번듯하고 실상은 다를 거야.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방문이었어요. 한국 해군 함정들이 건조되는 곳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철도 KTX를 탔는데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했습니다. 기차 기술은 괜찮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어차피 프랑스나 일본 기술을 가져온 거겠지. 울산에 도착해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바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한국 해군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대령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로엘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대령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정 건조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뭘 보여줄 건데? 어차피 미국 기술 아닌가?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랐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보였습니다. 저것이 우리 최신 이지스함입니다. 김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구축함 중 하나죠. 저는 함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핵심 시스템이 궁금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 로키드 마틴 제품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을 한국 기술로 바꿨어요. 예를 들면요. 레이더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한화 시스템 제품입니다. 전투 체계도 한국형으로 개발했고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미국 기술 없이도 운용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핵심 기술은 미국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울산급 호위함을 보여줬습니다. 브뤼셀에서 영상으로 본 바로 그 함정이었어요. 저기 함교 위에 보이시는 게 CEIWIS입니다. 김대령이 가리켰습니다. 확실히 펠링스와는 달랐어요. 더 크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사각형 레이더들이 사면에 고정되어 있었고요. 저 레이더들이 AESA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죠. 회전하지 않고도 360도 감시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사면 고정으로 사각지대가 없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한국에 있었나?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나라 기술을 가져온 건 아닐까? 레이더 기술은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에서 독자 개발했습니다. 김대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10년 넘게 연구한 결과예요. 조선소를 둘러본 후 항만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실제 운용 중인 함정들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항만에 도착하니 여러 척의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울산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 모두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함정 상태가 정말 좋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정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령이 답했습니다. 가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함교에 올라가서 전투 체계를 구경했습니다. 화면들이 가득한 작전실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낯설었습니다. 이 화면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한국형 전투 체계거든요. 미국 시스템과 호환됩니까? 필요하면 연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도 충분히 운용돼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함내 둘러보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이중이라고 소개했어요. 로엘 박사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이중이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CIWIS의 핵심 기술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AESA 레이더와 광학 추적 장치의 융합입니다. 이중이가 즉답했어요. 레이더로 먼거리 탐지를, 광학 장치로 정밀 추적을 합니다. 그런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물론입니다. 미국 펠랭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중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우리 펠랭스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펠랭스도 훌륭한 무기 시스템입니다. 제가 약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중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때 공격, 이런 걸 막으려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중이 말이 맞았거든요. 그럼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말입니까? 제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중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앞섰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개발한 거죠. 우리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핵무기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오후에는 조선 엔지니어들과 만났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술진들이었어요.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해군 함정까지 모든 종류의 배를 건조하죠. 기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용접 기술, 블록 건조 기술, 엔진 시스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유럽, 미국에서도 기술자들이 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조선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조선은 그럴 수 있어도 군사 기술은 다르지 않을까?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인프라는 인상적이었어요. 조선소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만 번듯할 뿐이야. 진짜 핵심 기술은 어디서 가져온 거겠지. 특히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이 불편했어요. 마치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어.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기술을 확인해보자.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도착했어. 생각보다 발달된 나라네. 아내가 답장을 보내왔어요. 다행이네요. 안전하게 일 마치고 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기술력을 확인해야 해. 내일은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죠. 원자력이야 미국이 최고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해도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어. 하지만 오늘 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 확인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연구원 건물을 보는 순간 규모에 놀랐어요. 거대한 부지에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박진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석연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로엘 박사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진우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구 성과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의상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원자력이야 미국이 원조지. 뭘 보여줄 게 있겠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APR 1400 원전 모형관이었습니다.
거대한 홀에어 원자로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독자 개발한 APR-1400 원전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 수로형 원전이죠. 저는 모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기본 설계는 미국 것 아닙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 기술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APR-1400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예요. 어떤 면에서요? 안전성, 경제성, 건설 기간 모든 면에서 기존 원전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미국에서도 인정받았나요? 물론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설계 인증을 받았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 당국이 인증했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운전 경험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4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간 무사고라고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운영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스리마일 사고가 있었는데 한국이 무사고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국제원자력기구 평가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원전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국제기구 평가라면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음으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구경했습니다. 거대한 수조 속에 파란 빛이 나는 원자로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로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30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죠. 저는 파란 빛에 매료됐습니다. 체렌코프 복사 현상이었어요.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원자로는 뭐에 쓰입니까?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소재 연구, 중성자 실험 등에 사용됩니다. 설계는 어디서 했나요? 제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100% 한국 설계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자 설계 연구로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 기술을 원합니까? 네, 여러 나라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핵무기는 만들지 않습니까? 박진우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평화적 이용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진우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로엘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뿐,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입니까?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핵연료 제조,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핵 없는 약한 나라로 생각해왔는데, 그럼 왜 만들지 않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핵무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믿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요? 평화적 억제력 말입니다.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동맹을 통한 억제력.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핵무기가 최고의 억제력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K스타 핵융합 연구장치였습니다.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K스타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인공태양이라고 부르죠. 핵융합 실험 장치군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섭씨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 도라고요? 네, 태양 중심부 온도의 7배입니다. 그런 온도를 어떻게 만들어내죠?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둬서 가열합니다. 박진우 박사가 컨트롤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와 컴퓨터들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지금 실험 중입니까? 네, 방금 전까지 실험했어요. 한 연구원이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48초 동안 1억도를 유지했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8초요? 네, 세계 기록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핵융합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뜻이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선다는 말입니까? 제가 황당하게 물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 경쟁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 핵융합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니. 그럼 핵융합 발전소도 만들 수 있겠네요? 2040년경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미래 에너지 기술을 주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원 견학을 마치고 박진우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진우 박사가 웃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홍보를 안 합니까? 필요할 때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군사 기술도 마찬가지겠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기술의 근본은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원자력 기술을 다룰 수 있으면 다른 첨단 기술도 가능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로엘 박사님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박진우 박사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박진우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약한 건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요? 기술과 의지만 있으면 핵무기 없이도 충분히 강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연구원을 떠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40년 무사고 원전 운영, 세계 최고 핵융합 기술, 핵무기 제조 능력은 있지만 만들지 않는 선택. 한국이 정말 약한 나라일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에서 서울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 사이로 원전의 쿨링타워가 보였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 원전들이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구나. 새삼 놀라웠습니다. 핸드폰으로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원자력 기술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몰랐던 게 많아. 동료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야? 핵융합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믿을 수 없는데,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 방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섭씨 1억도 플라즈마 48초 유지, 40년간 원전 무사고 운영, 핵무기 제조 능력은 있지만 만들지 않는 선택. 한국이 정말 미국 혈세에 의존하는 나라일까?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전투기, 전차, 미사일 제조 현장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오늘 들은 박진우 박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뿐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으로 향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는 곳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사천에 도착해서 한국항공우주 산업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박항공 과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로엘 박사님,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과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KF-21 전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의상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F-21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차피 미국 기술 짜깁기 아닌가? 최종 조립 라인에 들어서니 은색 동체가 반짝이는 KF-21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저는 솔직하게 감탄했습니다. 쌍발 엔진의 중형 전투기입니다. 박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스텔스 기능도 있고 최신 전자장비도 탑재됐어요. 엔진은 어디 제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을 사용합니다.
박 과장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형 엔진도 개발 중이에요. 레이더는 어떻습니까?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한국 제품인가요? 네, 100% 한국 기술입니다. AESA 레이더는 최첨단 기술이에요. 미국에서도 최근에야 실용화된 기술이죠.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F-35의 AN/APG-8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F-35는 미국 최신 스텔스 전투기거든요. 조종석을 구경하니 대형 터치스크린이 계기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한국 기술인가요? 네. 한화 시스템과 LIG넥스원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오후에는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을 방문했습니다. K 전차를 생산하는 곳이죠. 공장에 들어서니 거대한 전차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K의 흑표 전차입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죠. 검은색 도장에 각진 포탑이 위압적이었어요. 주포는 몇 밀리미터입니까? 120mm 활강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 제품이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현대위아에서 생산해요. 또 한국 기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출도 하고 있나요? 폴란드에 1000대 이상 수출하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나토 국가가 한국 전차를 대량 구매한다는 뜻이었죠. 저녁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곳이죠. 현무 미사일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순항미사일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현무 1부터 현무 5까지 계속 발전시켜왔어요. 사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무 5는 사거리 3000km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사거리면 중국 내륙까지 닿을 수 있어요.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원형 공산 오차 1m 이내입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m 오차라면 거의 완벽한 정확도예요. 김 박사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현무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빌딩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 정도 위력이면 핵무기가 필요 없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략입니다. 김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핵무기 대신 정밀 타격 능력으로 억제력을 확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군작전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통합 운용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작전실에 들어서니 거대한 화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해군 통합 전술 정보 체계입니다. 해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함정과 항공기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동해, 서해, 남해의 모든 함정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함정들의 움직임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도 한국 기술인가요? 네,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동해상에서 중국 구축함 한 척이 우리 영해에 접근 중입니다. 즉시 대응 지시가 내려졌어요. 울릉도 기지 함정 출동, 공군 전투기 대기, 실시간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응력이 정말 빨랐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긴장 상태입니까? 매일입니다. 해군 장교가 답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미군과의 협조는 어떻습니까? 필요시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요.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대응한다고요. 하루 종일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돌아본 후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KF-21의 AESA 레이더, K 전차의 국산 핵심 부품들, 현무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 세종대왕급의 통합 운용 시스템, 모든 게 한국 기술이었어요.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 혈세로 유지되는 나라일까?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기술로 무기를 개발하고 통합 운용하는 능력을 갖춘 나라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장 통합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미국과 협조하되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30년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워싱턴에 있는 상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방산기술 정말 놀랍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윌슨 제독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정도야? 구체적으로 알려줘. 독자 기술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정말, 그럼 우리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호텔 방에서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봤어요. 모든 자료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럼 내가 지금까지 쓴 보고서들은 뭐였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30년간 한국은 미국 없이 생존 불가능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거의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은 실제 무기 시연을 본다고 했지. 해상에서 CIWIS의 실전 시연을 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기울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강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산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CIWIS의 실전 시연을 볼 예정이었어요. 브뤼셀에서 영상으로만 봤던 그 무기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니 회색 함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울산급 호위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함교 위에 각진 무기 시스템이 보였어요. 바로 CIWIS였습니다. 해군 시험평가단 박지휘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한국해군 시험평가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지휘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CIWIS의 실제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대와 의심이 섞인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뭐든 포장할 수 있잖아. 실제로는 어떨까? 함정에 올라타니 승조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실전이 아닌 시연이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함교로 올라가시죠. 박지휘관이 안내했습니다. 함교에 올라가니 CIWIS가 바로 앞에 보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30mm 게틀링 포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저것이 30mm 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위아에서 제작한 게틀링 포죠. 박지휘관이 답했어요. 분당 3,0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펠랭스와 비교해봤습니다. 펠랭스는 20mm인데 이건 30mm. 구경이 더 크니까 위력도 훨씬 강할 것 같았어요. 사방에 보이는 사각형들이 레이더인가요? 네, AESA 사면 고정 레이더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펠랭스는 회전하는 레이더를 쓰는데 이건 고정형이었거든요. 회전하지 않고도 360도 감시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사면이 각각 90도씩 담당해서 사각지대가 없어요. 함정이 부산항을 떠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훈련해역이라고 했어요. 7탄 사격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본 한국 연안이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경보다 무기 시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늘 어떤 시험을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고속 대한미사일 요격 시험을 하겠습니다. 박지휘관이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다중 드론 요격 시험을 할 예정이에요. 미사일은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마하 2.5 수준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하 2.5라면 정말 빠른 속도예요. 우리 펠랭스로도 요격이 쉽지 않은 속도였습니다. 훈련해역에 도착하자 함정이 멈췄습니다. 승조원들이 전투 준비를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첫 번째 표적 발사 준비 완료. 함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무언가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점으로 보이더니 점점 커져갔습니다.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표적 포착. 레이더 조작수가 보고했습니다. 거리 20km, 속도 마하 2.5. 함교용 모니터에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어요. 빨간 점이 우리 함정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거리, 속도, 방위각, 15km, 10km, 5km.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정말 요격할 수 있을까요? 사격 준비. 박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CIWIS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게틀링 포가 미사일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교 옆의 둥근 장치도 함께 움직였어요.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광학 추적 장치입니다. 박지휘관이 답했어요. 레이더로 찾고 카메라로 확인하는 거죠. 정말 첨단 시스템이었어요. 레이더와 광학 장치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km, 2km, 이제 육안으로도 미사일이 보였어요. 하얀 연기를 뿜으며 바다 위를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사격 개시. 타타타타타 30mm 게틀링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정말 컸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포탄들이 연속으로 발사됐어요. 하늘에 화염이 번쩍번쩍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요격 성공. 승조원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마하 2.5 미사일을 요격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감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박지휘관이 말했어요. 다중 드론 요격 시험이에요. 하늘에서 무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10개, 20개, 마침내 100개가 넘는 드론들이 함정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100개 목표 동시 추적 개시. 레이더 조작수가 보고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빨간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숫자가 붙어 있었어요. 001, 002, 3점, 100점. 정말로 100개를 모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박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AESA 레이더의 능력입니다. 박지휘관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동시에 1000개 목표도 추적할 수 있어요. 드론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드론들이었어요. 작고 빠르고 조종하기 어려운 표적들이었습니다. 사격 개시. 다시 게틀링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여러 방향으로 연속 사격을 했습니다. 타타타타타, 타타타, 타타타타타타. 포구가 계속 움직이면서 다른 목표들을 요격했어요. 광학 추적 장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늘에서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폭발하면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0개 드론이 모두 격추됐습니다. 단 한 개도 함정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펠랭스로도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펠랭스는 한 번에 한 목표만 요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CIWISE는 100개를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AESA 레이더와 광학 추적 장치가 융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박지휘관이 설명했어요. 레이더로 전체를 감시하고 광학 장치로 정밀 추적해서 순서대로 요격하는 거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분석하면서 늘 같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서 약하다. 그런데 지금 본 건 뭐였을까요? 핵무기 없이도 이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면 핵미사일도 막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박지휘관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다층 방어체계의 마지막 방어선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층 방어체계요? 패트리어트, 철메이 그리고 CIWISE가 단계별로 요격하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대신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했구나. 그럼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국 펠랭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휘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펠랭스는 훌륭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대 공격. 이런 새로운 위협에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 무기가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덜란드 골키퍼와 비교하면요. 골키퍼는 이미 생산이 중단됐어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방의 주력 근접 방어 무기들이 모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함정이 부산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난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박지휘관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이 정말 미국 도움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나요? 박지휘관이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완전히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방어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건 가능해요. 주도적으로요? 네, 우리가 먼저 대응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라는 거였어요. 그럼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박지휘관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존과 협력,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부산항에 도착해서 함정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다 위에 있었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하 2.5 미사일 요격, 드론 100개 동시 격추, 펠랭스와 골키퍼를 뛰어넘는 성능. 한국이 정말 약한 나라일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전투기, 전차, 미사일 모두 국산화, 근접 방어 무기는 미국을 뛰어넘는 성능.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 혈세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럼 내가 30년간 뭘 한 거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워싱턴의 윌슨 제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독님, 저 로엘입니다. 오, 로엘,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실력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CIWISE가 펠랭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정말인가? 제가 직접 봤습니다. 마하 2.5 미사일을 요격하고 드론 100개를 동시에 격추했어요. 믿기 어렵군.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에요. 윌슨 제독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말인가? 적어도 근접 방어 분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간 써온 보고서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계속 조사해보게. 정확한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겠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시내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강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한국 국민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날은 마침 한국의 광복절이었습니다. 해군 관계자가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리는 해군 퍼레이드에 초대해줬어요. 한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침 일찍 시민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사 퍼레이드를 보러 오는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무대에서 해군 의장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제복을 입은 해군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행진했어요.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기 봐. 해군 아저씨들이야. 한 아이가 아빠 어깨에 앉아서 소리쳤어요. 이어서 해군 함정 모형들이 전시됐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모형이 가장 인기였어요. 아빠, 저 배가 진짜 있어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고 있단다. 아빠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핵무기도 없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오후에는 드론쇼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수백 대의 드론들이 날아올랐어요. 드론들이 태극기 모양을 만들더니 이어서 거북선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일제히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드론 기술도 군사용으로 쓸 수 있겠구나. 어제 본 드론 100개 요격 시험이 떠올랐어요. 드론쇼가 끝나고 옆에 서 있던 한국인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멋진 쇼네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없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전부는 아니죠. 그분이 말했어요. 기술과 정신력이 더 중요해요. 기술과 정신력.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에 갔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 둔치에 모여 있었어요.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예쁘다, 대한민국. 저는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때 옆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무서운 게 아니야. 예쁜 불꽃이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워싱턴에서 제 아들 톰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 전쟁은 언제 끝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아. 세상에는 항상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답이었을까요? 한국 아이들은 달라 보였어요. 무서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인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나요? 무서워하죠. 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 군대를 믿으니까요. 핵무기가 없어도 최강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핵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예요. 하지만 우리 무기는 실제로 쓸 수 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핵무기는 사실 협박용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무기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해요. 기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자기 나라가 강하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서 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 톰아, 넌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 톰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톰은 미국을 무서운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미국 아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국 아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강하지만 무섭지 않은 나라. 기술과 정신력으로 버티는 나라. 한국이 더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 시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인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게 강함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게 진짜 강함인 것 같았어요. 한국은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기술과 정신력. 택시기사님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강해졌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첨단 무기 시스템들, 독자적인 방어 능력, 그리고 정신력으로도 강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신뢰,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 한국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잘못 봤어요. 미국 혈세로 유지되는 약한 나라, 핵무기 없어서 무력한 나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 의지와 기술로 버티는 강한 나라, 핵무기 없이도 당당한 나라, 미국과 협력하되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나라. 노트북을 켜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본 첨단 기술, 방산업체들의 독자 기술력, CIWISE의 놀라운 성능, 그리고 오늘 본 국민들의 자부심.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강국이었어요. 핵무기 대신 기술력으로, 위협 대신 자부심으로, 의존 대신 협력으로. 내가 30년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괴감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 아들 톰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빠, 전쟁은 언제 끝나요? 이제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무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정신력, 그리고 평화를 향한 의지로 끝나는 거예요. 한국이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혈세로 유지되는 약자가 아니었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국민 의지와 기술로 버티는 강자였어. 내일은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나토 미 국제원자력기구 합동회의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어요.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30년간의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예요.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키는 나라다.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서울에서 열리는 나토 미 국제원자력기구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와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제평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발표할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한국에 대한 서방의 정책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나토 주요국들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전문가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이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윌슨 제독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엘, 오늘 발표 준비는 됐나? 네, 제독님. 기억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해. 윌슨 제독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라는 걸 강조해야 한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제독님, 제가 본 것을 정확히 보고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한국의 실제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윌슨 제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로엘, 신중하게 생각해. 자네 경력이 걸린 문제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었어요. 30년간의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말하기로 말이에요. 회의장에 들어서니 한국 대표단도 와 있었습니다. 박진우 박사, 박항공 과장, 박지휘관. 지난 며칠간 만났던 분들이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군사 기술과 원자력 기술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미국 국방부 마이클 로엘 박사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수십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방부 해군전력분석국 마이클 로엘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반도 안보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린 결론은 한결같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발표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한국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40년간 원전 무사고 운영 기록, 섭씨 1억도 플라즈마 48초 유지 세계 기록, 100% 자체 설계 연구용 원자로.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방산 기술도 조사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AESA 레이더, K 전차의 국산 핵심 부품, 현무 미사일의 3000km 사거리와 1m 오차, 모두 한국 독자 기술입니다. 독일 대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독자 기술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미국 기술 의존도는 10% 이하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CIWISE 근접 방어 무기, 마하 2.5 미사일 요격 성공, 드론 100개 동시 격추 성공. 이것은 미국 펠랭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국 대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30mm 게틀링포, AESA 사면, 고정 레이더, 광학 추적 장치의 융합 시스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근접 방어 무기입니다. 그때 윌슨 제독이 끼어들었습니다. 로엘 박사,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저는 제독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독님,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핵무기가 없지 않나?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대신 정밀 타격 능력과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한국을 분석하면서 늘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혈세로 유지되는 약한 나라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동북아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세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윌슨 제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로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이제 서방 표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기술적 완성도에서, 실전 적용 가능성에서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어요. 프랑스 대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보다 한국이 앞선다는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적어도 일부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근접 방어무기, 원자력 기술, 조선 기술,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관리가 한국을 세계 최고라고 인정한 거였어요. 그럼 한국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세계를 지킬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자원이 결합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박진우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엘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평가를 해주셔서요. 저는 박진우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당당한 국민들,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위협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기술과 정신력으로 지키는 평화.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강국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윌슨 제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로엘, 자네 미쳤나? 30년 경력을 날리는 거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독님,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은 미국 혈세를 빼먹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회의 의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로엘 박사의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네요.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약한 동맹국으로 볼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진우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로엘 박사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진정한 파트너니까요.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혈세로 유지되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키는 강한 파트너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한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핵무기 없이도 당당하게 말이에요. 핵보다 무서운 건 핵 없는 억제력이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형태의 강함이었어요. 기술과 정신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방법, 위협이 아닌 자부심으로 국민을 단결시키는 방법, 의존이 아닌 협력으로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톰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아빠, 한국 어땠어요? 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톰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나라였어. 강하지만 무섭지 않은 나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우리도 배우면 돼.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방패였어요. 30년간 써온 보고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혈세가 아니라 방패였다. 그렇게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무력이 아니라 기술과 정신력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미국마저 의존하게 되는 한국의 방패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